11년 만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각각 양자회담과 한미 외교 또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담을 어제 가졌죠. 한미동맹 강화 또 북핵 문제의 긴밀한 조율을 재확인한 건 성과였지만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공개 비난하고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한 건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인데요. 어제 현장 직접 취재한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논의 내용 그리고 뒷이야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관심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느냐, 차이를 드러내느냐 이거였는데요. 어제 성명 발표도 있었고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다소 좀 흐트러졌던 이 전통적인 이 동맹 복원을 강조하면서 내걸었던 표어가 있습니다. 바로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표어인데 네. 이에 맞춰서 이 한미 동맹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 이번 2+2 회담은 5년 만이자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검토 중인 가운데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이 대북 전략을 강조했고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 그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2+2 회담을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포문을 열고 우리 정부도 압박했습니다.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의 약간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이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이번 회담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중국과 함께 북한을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했고 이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상황까지 공개 비판하면서 한미 간의 미묘한 온도차도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한미 간의 회담이었는데 중국 관련 또 발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관련 문제 그리고 이 중국의 일종의 대항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 관련해서는 또 한미 간의 미묘한 온도차도 있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한미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에서 이 공동 성명에는 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블링컨, 오스틴 장관 모두 중국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기고 있고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비핵화 대상을 두고도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혀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기자가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쿼드와 관련해서도 블링컨 장관은 쿼드에서 다루는 현안을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 중이고 쿼드와 한국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에 우리 측은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약간 좀 잘라서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 서욱 국방장관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말 대신에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군사 문제도 좀 보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끝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서도 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이 FOC 검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내년 봄으로 목표했었던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검토 중인 전 세계 미군의 이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우리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방침과 관련해서도 이 한미연합 전력에 많은 영향이 있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2+2 회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회담만 한 건 아닐 텐데 기자회견 그리고 기타 일정 포함해서 흥미로운 또 뒷이야기들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많이 목도했는데요. 일단 2+2 기자 현장에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블링컨 장관은 보통 이렇게 앞만 보면서 얘기하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시종일관 말하는 상대를 이렇게 향해서 몸을 틀어서 경청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번 회견에서는 이 국내 언론과 외신 각각 두 개사의 이 질문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국내 기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에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던져야 하는 이런 기자회견 상황이니만큼 한 장관한테 3개 이상 질문을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3개 던지면은 질문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마지막만 네. 답하는 마지막만 경우가 답변하시거나 애매한 좀 어려운 질문은 답변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게 질문을 좀 효율적으로 던질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장관한테 걸쳐서 여러 질문을 하니까 이 블링컨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 놀라운 기술인데 하면서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네.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서욱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오스틴 장관님께도 답변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And I want to first commend you on demonstrating the art of the multi-party, multi-part question. 네. 매우 효율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모습까지 듣고 왔는데요. 네. 네. 사실 이게 원래는 한 장관한테 보통 2개씩 질문을 하고 이제 다음 장관한테 2개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욱 장관한테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오스틴 장관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사실 오스틴 장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몇 개 더 던져달라 이런 네.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문을 더 할까 하다가 이제 서욱 장관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오스틴 장관도 이거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오스틴 장관한테 질문을 해서 사실은 이 서욱 장관한테 2개, 오스틴 장관한테 3개를 했고 네. 맨 마지막 질문은 이제 블링컨 장관한테 원래 오스틴 장관한테 한 질문인데 이거 대중 문제니까 오스틴 예. 장관뿐만 아니라 블링컨 장관도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 하나 더 해서 하시는 질문을 사실 한 거의 6개 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모저모 얘기하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순두부를 좋아하나 봐요. 네, 사실 이 비건 전 그 차관보가 닭 한 마리로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네. 나서도 여기 한국에 와서 닭 한 마리 대접을 받는 기억이 있었는데 네. 블링컨 장관도 이 순두부와의 좀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2016년 방한 때 맛있게 먹었던 순두부 찌개를 이번 방문에서도 다시 먹어서 기쁘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증샷까지 올렸네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는 모습이죠. 그리고 블링컨 장관이 YTN 조수현 국제부 기자 등 20, 30대 이 국내 차세대 언론인 9명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버드대 재학 중에 교내지 기자였고 정치 예술평론 잡지인 이 더 뉴스 리퍼블릭에서 잠시 기자 생활을 했다면서 이 글쓰기 사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게요. 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에 한국을 떠났는데 이용한 항공기가 그냥 단순한 보잉 747이 아니고 E4B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항공기입니다. 아, 저 비행기인 공격은 거죠? 물론이고, 네. 예. 그리고 전자기 펄스, EMP 공격도 대응할 수 있어서 일명 둠스데이,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데 왜 특히 말하냐면은 이제 핵 공격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예. 냉전 시절에 이 핵 공격을 받아서 지상의 지휘소가 파괴돼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은 대신 이제 지휘 역할을 맡는 네. 그런 항공기입니다. 딱 예. 전 세계 4대 있는데 이번에 한반도에 딱 2대 50%가 출동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심판의 날 이 비행기를 타고 온 거는 뭔가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고 봐도 되는 네, 겁니까? 국방부하고 사실 기자단의 의견이 그 부분이 좀 상반됐는데 예. 아침에도 이제 그 국방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네. 군에서 자산이다 보니까 타고 온 거지. 그게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했고 기자단들은 오히려 아니 이게 전 세계 4대인데 절반이 여기 출동한 거고 그리고 F-22 또 전투기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출동을 했거든요. 또 유튜브 비행기도 같이 떠가지고 이거 좀 특별한 지금 전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심을 그렇죠. 많이 갖고 있는 전략 상황이기 자산들이 때문에 뜨다 보면 이제 네.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전략 있죠. 자산들이 잔뜩 이제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이라서 네. 국방부 기자단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다양한 해석까지 나온 이번 회담 뒷이야기까지 이승윤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